안녕하세요. 시정글 교수입니다. 17장 환율 변동 효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관련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 보고 기간 중에 외화자산 부채, 외화를 달러라고 가정하자고요. 외화자산 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그날 현물 환율을 이용해서 일단 최초 기능통화금액, 기능통화는 원화라고 가정을 해요. 기능통화금액으로 인식을 했는데 보고 기간 말 이 환율이 거래일의 환율과 달라. 그러면은 환율 변동 손익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연도에 결제가 될 때 또 환율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결제 시에는 어떠한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할 건지를 예제 1번, 2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예제 3번 비화폐성 항목의 외환 차이를 보자고요.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의뢰사의 지분상품은 채무상품과 달리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100달러에 취득을 했습니다. 갑회사는 의뢰사 지분상품 전부를 2년도 4월 1일에 108달러에 처분을 했습니다. 관련 환율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요. 채무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성 항목이에요. 그러나 지분상품은 얼마에 취득하든 상관없이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의 화폐액이 고정이 되어서 내가 수취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비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인식을 했느냐 아니면은 원가로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환산 방법이 달랐죠. 원가 모형으로 인식한 비화폐성 항목은 기말에 외환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결정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했죠. 다만 그 환율 변동 손익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 변동 손익도 당기손익에 묻어버리고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이면 환율 변동 손익도 거기에 함께 다 묻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음 1번을 보자고요. 갑회사가 의뢰사 지분 상품을 사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한 경우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로 구분해서 10월 1일 취득할 때 12월 31일 결산일이고요. 2년도 4월 1일은 매각일입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하라. 단 1년도 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110달러래요. 처음에 100달러에 취득을 했죠. 그러다가 110달러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108달러에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분류를 한 경우인데요. 100달러짜리 지분 상품을 샀습니다. 그날 환율은 1100이기 때문에 현물 환율 11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갔더니 여기 110달러의 환율은 115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110달러에 1150원을 곱하면은 기말 장부 금액은 126500이에요. 그런데 현재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11만 원으로 잡혀 있으니 16,500원만큼 평가증을 해야죠. 증가시키고 평가이익 PL입니다. 한편 다음 연도 4월 1일에 이 전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요. 매각 금액은 108달러에 처분했대요. 그때 환율은 1130이고요. 따라서 유입되는 현금은 108에 1130, 12만 2040원 이게 현금입니다. 대변으로 빠지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전년도 말 장부금액 126500 대차 일치 금액이 금융자산 처분 손익이 되겠죠. 이번 경우에는 처분 손실입니다. 이번에는 갑회사가 의뢰사 지분을 취득하고 나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면 어떻게 될 건가? 취득 시에 금액은 똑같죠? 11만 하고 페어밸류 OCI 선택입니다. 자, 12월 말에 가서 앞에 분계를 잠깐 보면은 16,500만큼 평가증을 했잖아요. 다만 PL이 아니라 이번에는 OCI로 바뀔 뿐이죠. 4월 1일에 갔습니다.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 분계를 하기 전에 먼저 4월 1일자 공정가치로 평가이익 혹은 평가손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지분 상품의 4월 1일 공정가치는 108불이고요. 1130원이 그날 현물환율입니다. 따라서 122040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말에 금액은 이 둘을 합치면 12만 6,500원 아닙니까? 그래서 12만 6,500과 12만 2,040원의 차이 4460만큼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죽이고 평가 손실인데 이미 여기에 이익을 잡아놨으니까 이 16,500 중 4,460만큼 죽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매각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매각할 때는 108불에 1,130원이니까 똑같죠. 122,040.
그리고 페어밸류에서의 선택 금융자산 12040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물음 2번을 보면 물음 1과 관계없이 을에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 정보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이래. 그래서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를 원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원가 측정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페어밸류 PL로 분류를 한 경우에 일단 취득은 11만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공정가치 측정을 못하니까 더 이상 회계 처리는 없죠. 그리고 10월 1일 금액이 이제 4월 1일 날 매각을 하는데요. 현금 12만 2,040원은 앞서 물음 1번과 같고요. 이 11만 원이 죽으면서 처분이익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OCI 선택으로 했더라면은 11만 원 해놓고 나서 역시 12월 말에 아무런 분개도 하지 않고요. 자, 2년도 4월 1일에 어쨌든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니 이 11만 원을 12만 2,04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평가증을 해야죠.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은 수취한 금액하고 똑같이 되면서 처분 손익은 인식 안 하게 됩니다. 교재 1203페이지를 보면은 외화로 선급을 하거나 외화로 선수를 해요. 외화 선수금. 그리고 나서 외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기각 일단 경과가 되겠죠. 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환율은 언제적 환율이냐? 즉 선급금 지급한 날의 환율이냐 아니면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의 환율이냐 헷갈리죠? 혹은 외화로 선수금을 먼저 수령을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선수금 수령일의 환율로 매출을 인식할 건지 아니면은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날의 환율로 매출을 인식할 건지 이것도 역시 헷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서 2122호를 보면은 당초에 인식한 선급금, 선수금 요 금액을 자산이나 수익으로 대체하라. 즉 이런 거래가 발생이 될 때 별도의 외환 차이는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초 선급금을 지급할 때 선수금을 수취할 때의 환율로 잡아놓은 거를 그대로 대체하면서 자산 취득 혹은 수익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외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3번을 볼까요? 갑은 1년도 4월 1일에 기계장치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달러를 선급을 했대요. 갑은 한 달 뒤죠. 5월 1일에 기계장치를 인수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4월 1일, 5월 1일 환율이 1,100원, 1,150원이라고 할 때 분계를 한번 보면은 4월 1일 날 돈이 나가죠? 100달러에 1,100원만큼 나가면서 선급금 이렇게 잡혀요. 근데 한 달 뒤에 기계장치를 취득을 할 때 환율은 1,150원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선급금을 죽이면서 기계장치 똑같은 금액으로 즉 5월 1일에 별도의 외환 차이를 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날의 환율 1,150원으로 인식하라.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은 여기가 11만 5천원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변으로 5천만큼 뭔가 끼워넣기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자산을 취득을 할 때 수익을 인식을 한다 혹은 뭐 비용을 인식을 한다 이게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별도의 환율 변동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교재 1204페이지 3.5절에는 외환 차이를 인식할 때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외부 시험에. 먼저 외화 표시 사채입니다. 외화 표시 사채든 원화 표시 사채든 이자 비용 인식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할인 발행을 했다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또는 뭐 미지급 이자, 미지급 비용 그리고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뭐 이런 류의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달러 금액이면은 그렇게 차대변이 딱 일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능 통화가 원화야. 그럼 여기다가 환율을 죄다 곱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이자 비용, 오른쪽에 현금이나 미지급 비용 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적용할 환율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차가 불일치되니 이 경우에 외환 차이가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자 비용은 1년 내내 발생한 이자 비용의 적용 환율이기 때문에 그 이자 계산 기간의 평균 환율입니다. 연 한 번이면은 그 해의 연평균 환율이고요. 분기별로라고 하면은 그 석 달 해당 분기의 평균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균 환율. 한편 현금을 지급을 했어. 그러면은 그 지급한 날의 환율 또는 미지급 비용이야. 그럼 미지급 비용의 경우에는 그 보고기간 말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다르죠 환율이?
한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사채 발행 연도의 차금 상각이라면은 요 발행한 날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외화 금액에 발행일의 환율을 곱해서 기능통화 금액으로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혹은 요 다음 연도에도 또 이런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전년도에 사채는 화폐성 항목이니까 전기말 환율로 모두 환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직전 보고기간말 환율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을 여기다가 환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가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대변이든 차변이든 띄워넣기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사례로 환율 변동 손실 차변 쪽으로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이와 같은 분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보고기간 말에 사채 장부 금액에 대해서도 외환 차이를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채는 화폐성 항목이잖아요. 이때 몇몇 학생들은 좀 전에 보았던 이자 비용 인식하고 막판에 요 북밸류에 대한 외환 차이,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외환 차이잖아요.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요 기말 장부 금액에 대해서 외환 차이를 인식한 후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느냐. 이자 비용 인식한 후에 장부 금액에 대해서 외환 차이를 인식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환 차이는 기 말에 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말에. 근데 이자 비용은 기중에 이자 지급할 때 언제든지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이자 지급일이 연도 말이면은 연도 말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과 같이 이런 상각될 거를 전부 다 뺀 후에 사채의 북밸류를 결정해야지. 요걸 가지고 기말에 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환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이 올랐어. 그러면은 기말에 요 외화 사채 액면 금액이 있고 미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기간말 환율과 정기말 환율의 차이만큼 사채도 올리고 할인 발행 차금도 올리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외화 차입금에 대한 외환산 하듯이 보고기간말 환율로 환산을 하고요. 차변에 환율 변동 손실이 생기겠죠. 혹은 환율이 내려가면은 대변으로 외환 차이가 생길 겁니다. 예제 4번을 통해서 지금 설명한 거를 확인해 보자고요. A회사는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외화 표시 사채를 발행했대요. 액면 금액 $10,000, 이자 지급 6%고 매년 말 후급입니다. 상환은 3년 말에 일시 상환이고요. 발행 시 유효이자율이 10%래요. 표시이자 6%, 발행 시 유효이자율이 10%니까 할인 발행했을 거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환율 자료가 나옵니다. X1년 1월 1일이 사채 발행일에 1,100원,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에 1,200원 올랐다가 1,150원 좀 내렸다가 다시 오르네. 그리고 연평균 환율도 들어가는데요. 평균 환율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평균 환율을 곱해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2, 3년도 분계 다 해보라는 건데요.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일단 달러 베이스로 발행가액을 계산하고 달러 베이스로 사채 장부 금액 조정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자, 발행가액을 계산하는데 $10,000에 6% 이자니까 $600입니다. 원금은 $10,000 아니에요. 기간 3 10%의 연금효과계수 600달러에 곱하고요. $10,000에는 기간 3의 10%의 1원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예상했던 대로 할인 발행입니다. $9,005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부터 했던 요 사채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 보면은 유효이자 10%, 표시이자 6%, 요 차이가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그거만큼 계속 장부금액이 올라가고 하겠죠? $9,00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 표시이자는 무조건 600 되죠? 이 차이 301달러만큼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할인 발행 차금이 죽으니까 장부 금액은 높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높아져서 마지막에 $10,000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인식할 이자 비용이고요. 보통 이런 표 만들 때 마지막 연도 이자 비용은 끝전이 1, 2 정도 차이가 나겠죠?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하자고요. 1년도 초에 사채를 발행을 해요. $9,005에 발행을 합니다. 9005 여기는 사채는 10,000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이 995 이렇게 마치 달러 베이스로 분계를 하듯이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이제 환율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발행일이기 때문에 모두 1,100으로 곱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행 시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자, 1년도 말이 됩니다. 일단 달러 베이스로 분계를 한다면은 이자 비용은 901입니다. 그러니까 901달러. 현금은 600달러가 나가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은 301달러만큼이 상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적용 환율인데요. 돈이 나가니까 이 600달러는 12월 말일자 환율 1200입니다. 1200원. 그래서 72만원 픽스가 되고요. 이 이자 비용은 901에
평균 환율 1140입니다. 1207-140. 한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1월 1일 날 995달러에 1100으로 환산이 된 후에 아무 일도 없이 지금 1년도 말이 됐잖아요. 이 금액이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301달러에 발행일의 환율 1100. 그러면 대체가 안 맞죠. 그래서 외환 차익 차변의 손실 23,960입니다. 여기까지 분개를 하고 나면 사채는 9,306달러 순액으로 9,306입니다. 근데 이 9,306은 발행일의 환율로 1,100원으로 지금 원화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1,200으로 화폐성 항목 외환산을 해야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 환산에 따른 손실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손실이 일단 나오잖아요. 사채 10,000달러하고 1,100이 아니라 기말에는 1,200이니까 100만 원을 증액시킵니다. 미상각 할인 발행 차금 상각 694달러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995인데 301달러가 빠지니까 694달러가 남아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에는 1,100, 단기말은 1,200이니까 69,400만큼 할인 발행 차금을 올립니다. 순액으로 따지면은 이게 마치 외화차입금처럼 이 금액만큼이 증액이 되면서 결국은 93만 600만큼 환율 변동 손실입니다. 매년 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도 다시 달러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 비용 931달러에 2000년도 평균 환율입니다. 1170. 현금은 2000년도 지급하는 날, 즉 기말 환율 아니에요. 600달러에 1150.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가격이 331달러인데요. 전년도 말 1200으로 환산해서 지금까지 그냥 왔을 거 아닙니까? 1200. 따라서 대차가 안 맞죠? 이번에는 환율 변동 이익입니다. 대변.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사채가 얼마가 남아요? 다시 보면은 사채가 9,637달러가 남게 되는데요. 액면 금액은 10,000달러고 미상각 363입니다. 전년도 말에 1,200으로 환산이 됐는데 1,150으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사채가 요 차이만큼 죽어야지. 할인 발행 차금도 죽죠. 즉 363에 1,150과 1,200만큼 환율이 내렸기 때문에 부채는 감소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외환 차이 이익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가 끝났고요. 3000년도도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연도에 이자 비용 963달러에 1192 평균 환율이고요. 현금은 600달러에 3년도 12월 말 환율이 1230원입니다. 할인 발행 차금은 전년도 1150원으로 지금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정기발 환율 417,450. 이번에는 환율 변동 손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상환을 끝내야죠. 사채는 10,000달러의 정기말 환율로 넘어오던 게 죽으면서 현금 나가죠. 10,000달러의 마지막 날 환율 3년도 말 1230원. 그래서 환율 변동 손실이 잡히게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논리는 간단하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풀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채무 상품을 취득한 쪽입니다. 투자자 쪽.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외화 표시야. 원화 표시였다면 이렇게 되죠. 최초 취득 원가가 있을 것이고요. 최초 인식금액. 그리고 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일단은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한 후에 그래서 잔고 금액을 만들죠. 이게 삼각호 원가. 그리고 나서 페어밸류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환율이 더 들어갈 뿐입니다. 어쨌거나 채무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화폐성 항목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손익을 보고기간 말 환율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요 한 번, 요 두 번 구간별로 회계 처리를 달리해야 돼요. 유효자율법을 이용해서 인식한 삼각호 원가에 대한 외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요. 그 밖에 요 페어밸류 OCI 평가와 관련한 환율 변동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제 5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갑은 1년도 초에 외화 표시 채무 상품 액면 만불이래요. 매년 12월 말에 4% 이자를 수령하고 이와 같은 조건에 외화 표시 채무 상품을 9,200달러에 취득을 했대요. 할인 취득한 겁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이거는 회사의 사업 모형에 따라서 페어밸류 PL, 페어밸류 OCI, AC 삼각호원가 나누는 거 이미 상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채무 상품의 유효이자율은 6%이며 4%보다는 낮겠죠. 왜냐하면 할인 취득했으니까.
12월 말 공정가치가 9,400불입니다. 그래서 좀 오르긴 했어요. 1,000원, 1,080원 평균, 기말 1,200원. 자, 분개해보자라는 건데요. 먼저 최초 인식금액은 얼마냐면 9,200불이에요. 일단 달러 베이스로 해보자고요. 12월 말에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유효자율법에 따라서 9,200에 6% 그리고 만불에 4% 표시이자 뺀 거 그거를 9,200에 기초금액 더하면은 9,352가 됩니다. 9,200에서 9,352. 그리고 나서 9,400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되죠? 9,200에서 요거만큼 삼각형가가 나오고 요게 페어밸류인데 환율이 죄다 다르잖아요. 1,000원, 1,200원,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1,200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원화 금액은 여기가 9,200만 원, 1,122만 2,400원, 1,12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 1과 2의 차이가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는 장부금액 조정입니다. 2022400. 한편 2와 3이 공정가치평가 장부금액 조정 금액이 57600입니다. 분계를 나눠야 돼요. 이자수익 인식 분계, 공정가치평가 분계인데 일단 이자수익 인식하면서 수취한 현금은 여기 400달러에 그날 환율 1,200원입니다. 그래서 48만 원. 유효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은 처음에 9,200불이었고 유효자율이 6%죠. 평균 환율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80원. 그래서 596160입니다. 한편 1과 2의 차이, 이자수익 인식하면서 증액한 부분 아닙니까? 이 차이 2022400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의 증액이에요. 그러면 대차 일치 금액이 외환 차이이고요. 이익입니다. 한편 57,600만큼은 공정가치 평가 증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하고 3을 계산을 할 때 들여다보면 모두 1200, 1200 기말환율로 환산이 됐죠? 차이가 57,600이고요. 따라서 이 57,600은 오롯이 페어밸류 변동에 따른 손익이고요. 둘 다 1200, 1200 환율을 곱했기 때문에 2와 3의 차이에 외환 차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1208페이지인데요. 추가 논의 중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는 게 있어요. 해외 사업장 순투자는 해외 지점, 영업소, 종속회사를 전부 망라하는 것이고요. 해외 사업장. 거기에 내가 순투자, 즉 지분 상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 상품은 비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기간말 환율로 환산은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냐면 해외 사업장 순투자가 아니라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이래.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 대여를 해줬으면 그건 화폐성 항목이고 주식을 산 게 아니니까 그 대여금에 대해서 외환 차이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화폐성 항목이기는 하나 그 대여금을 받을 계획도 없고 받을 가능성도 낮죠. 그러면은 그 실질은 주식 투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해외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 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 항목 중에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 가능성도 무지 낮죠. 그냥 놔둘 거래. 그러면 그 실질이 지분 투자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지분은 비화폐성 항목이고. 근데 문의는 화폐성 항목 아닙니까? 이걸 어찌하오리까? 해외 사업장의 순투자나 다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1호에 따라서 모든 화폐성 항목은 그 실질이 해외 사업장 순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외환 차이를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급 회계에서는 무조건 당기순이익 인식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고급 회계로 가보면은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는 것이 종속기업 지분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연결 조정 분계를 할 때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를 OCI로 대체하는 연결 조정 분계가 필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고급 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이 될 거고요. 마지막 토픽인데요. 기능통화의 변경입니다. 기능통화를 지금까지 회사가 원화로 하다가 달러로 바꿨어. 간혹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기능통화를 바꾸는. 실제 거래나 사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 도저히 장부기록 통화를 이제는 원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달러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은 가능한데요. 이건 정책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진 적용합니다. 바꾼 해부터 새로운 기능통화로 장부기록을 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통화를 변경한 날의 환율을 사용해서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거예요. 즉 원화를 전부 달러로 환산하는 거죠. 특정 일자부터.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곧
역사적 원가가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흔한 일은 아니고요.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이제 표시통합 환산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